안녕하십니까. JCC 운영교육실장 김희연입니다. 이번에 저희 JCC에서는 평소 실력이 출중한 후배나 제자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오신 영광철 선생님을 모시고 성악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영광철 선생님에게 1대1 코칭을 받는 것은 사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기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학년과 경력을 떠나 성악가로서의 꿈과 재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온 성악도들에게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실력 있는 성악도들이 단순히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악가로서의 마음가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JCC와 재능문화재단은 신진 아티스트의 발굴 양성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모시고 간단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뒤에서 기다리면서 마치 연주회에 나가는 것보다 더 떨리고 또 어떤 것들에 관심이 많으실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현재 활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이 한국 무대를 떠나서 또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때 조금이라도 많은 조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께 직접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분 말씀해주세요. 선생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에 유럽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 이제 지금 은퇴하신 강동원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또 태영 박희천 선생님이 계셨었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되게 특별한 경우였죠. 그분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근데 제가 93년, 4년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신 양혜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2000년 초반이 됐을 때 이제 한국에 많이 귀국하셨고 저는 그동안 계속 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고 또 한국말을 하고 이런 정도를 떠나서 우리의 문화의 공간에 정말 접어들었을 때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외국에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의 가장 중점이라고 하는 오페라에 물론 공부를 했지만 정말 그들의 무대 안에 들어갔을 때에 눈으로 보이기에는 저의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얼굴 모습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동화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베를린 극장에 갔을 때 그 분장사가 동양인이 한 번도 분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고무로 된 코를 이렇게 붙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는 내가 노래할 수 없다. 우리가 몸이 아끼고 얼굴이 소리가 나오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주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는 역들이 왕이라든가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역들을 하다 보니까 키 신장에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죠. 그 상대 파트너들이 저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같이 무대에 서 있을 경우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버지나 왕으로 보여지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가장 어려워져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결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음악적으로, 성악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에게 이번에 이제 마스터 클래스 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편해지면서 지금까지 하시네.
그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20대의 어떤 분은 초반에 또 어떤 분은 중반에 또 어떤 분은 더 늦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학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어떤 접지에서도 말씀드렸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문화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뭐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신청자를 구성할 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제3자를 통해서 핍박을 받아서 그것을 뭐 이렇게 다시 권선징악해서 좋게 해결되고 끝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감상할 때는 정말 과거제도라든가 관기제도 또 그런 암행어사제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정확한 포인트에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외국 문화를 알려면 단순히 우리가 성악적으로 노래를 하고 고음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문화에 훨씬 더 많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물론 소리를 내고 이번 마스터클래스에서는 소리를 내고 음악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물론 하겠지만 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물론 작품에 따라 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시는 선발된 분들 10명 정도 벌써 선발했다고 하시는데 네. 기준이 역부하게는 적혀 있더라고요. 좀 어떤 걸 중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 좀 못했는지, 살펴보셨는지, 네. 뭐 선발된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선발에 예, 이번에 같이 교육을 네. 받게 되시는 학생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그걸 이제 시작할 때 그런 의도를 그가 아마 전단지를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성악을 시작하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해도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가하게 됐고 또 실제로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뭐 IAO라든가 이런 발성적을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 독일어 딕션이 어떻고 이태리 딕션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이미 좀 지나신 분들, 정말 이제 중요한 오디션을 앞두고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충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했고 또 실제로 지금 학부에 다니거나 뭐 대학원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은 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뭐 이렇게 발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공부하는데 이제 학업에 혼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완성된 분들을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네, 또손 들어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본인이 육성대 서시기 전이나 아니면 하셨을 때 참가하신 적 있으신지 혹시 참가하신 적 있으시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학생들한테 아니 본인이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신 적이 있으신지 참가한 적은 없어요. 제가 유럽에서 이제 연주를 할 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적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계획해서 한 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아니요, 본인이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이제 병역교육을 마치고 바로 나갔었고 한국에서 이제 그런 걸 참가할 기회는 없었었고 유럽에 있을 때도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방금 유럽에서 도시에서 마스터클래스 그쪽 요청 연결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러면은 그쪽 서양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서양 문화를 많이 알 텐데 서양 친구들 대상으로 마스터클래스를 했었을 때는 어떤 점을 주로 나눠요?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고 거기에서 유학하는 한국 분들을 어떤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죠. 그래서 뭐 유럽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작은 극장에서 노래하는 이제 가수들, 유럽 사람들, 소련 사람도 있었고 독일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발성적인 테크닉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적인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동양 사람으로서 유럽 무대에 설 때 네가 우리 독일 사람보다 우리 유럽 사람보다 더 발음이 잘 들리고 이런 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걸 같이 얘기하고 그러죠. 유럽 친구들하고는 어떤 이렇게 테크닉적인 성악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터 클래스 말고 따로 준비는 괜찮아요? 예, 예. 사실 거의 매년 바이러스 페스티벌 가셨는데 네. 사실 올해는 제가 알기로 올해도 사실 바이러스 페스티벌 엄청 더 있었는데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올해 특별히 이렇게 참가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바이러스 페스티벌에 어쨌든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마스터 클래스 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안 한 이유? 네, 올해 특별히 안 하는 이유. 아이오리티는 사실 제가 뭐 10년 정확히 20년 전에 이제 데뷔를 해서 쭉 해왔는데 그 중간에 이제 몇 번 쉬었던 해도 있었어요. 이제 바이오리티의 문제는 일단은 계약이 보통 1년 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꼭 바이오리티를 간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비워놓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지금까지 작년 그 전해에 해왔던 그 지휘자 그리고 그 같이 노래했던 동료들이 대부분 이제 안 하기로 했었고 제 경우에는 제가 7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귀국이 얼마 전까지 지난 주말까지 파리에서 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주를 하면서도 바이올리티에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쪽에서도 그게 연습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질문 있으신 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 마스터 클래스 하시는 건 이벤트,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고 끝나시는 건지 정기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이번에 그런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우리가 그 재능 개발에서 그동안 계속 회장님이나 그 회사의 그 방침이 교육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됐고 어떤 성과를 얻게 될지 또 어떤 성악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능 개발 그 회사와 함께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번에 클래스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뭐 미리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맨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언어의 특성이라든가 가령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가령 독일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왕에서 훨씬 뒤쪽에 울림이 있어요. 그 이태리 말인 경우에는 훨씬 더 국왕의 앞쪽에 있고 또 불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비강하게 울리는 소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언어의 특성을 잘 알고 또 노래를 하게 되는 배경 그 인물이 오페라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왔을 때 훨씬 더 받아들일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내가 무슨 노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준비하면 아마 그 시간이 훨씬 더 알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그 마스터 클래스는 아니었겠지만 평소에 그 후배 양성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알고 있는 김석철 해던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평소에 그 분한테 좀 독일에서 네. 가르침을 줬다고 이제 전에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험을 그 후배들을 양성을 위해서 경험하거나 보람을 느낀 점 뭐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김석철 씨는 어쨌든 그런 인터뷰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됐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자기가 독일 활동을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그거 또 어떻게 앞으로 그 직장을 떠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의 우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김석철 씨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영화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국에서도
그 성악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극장을 가는 경우에 또 극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에이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뭐 부상하게 말하면 상담하고 서로 대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제가 유럽에서 처음에 활동할 때 어려웠던 점들을 상의할 분들이 없었던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하고 상의를 하거나 연락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너무 자주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이라서 또 이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터 클래스니까 그 선생님은 귀족적인 그런 외모나 풍모랑 달리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은 아니었잖아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배 성악가들이 많이 좀 배우고 희망을 갖고 더 느끼고 싶어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그런 부분 혹시 있으세요? 근데 성악은 여러분들 다 문화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라는 것을 외국의 어느 나라에도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어떤 제3국의 어떤 대학이 물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다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제3국의 어떤 대학이 유명한지 어떤 코스가 엘리트 코스인지는 사실은 알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을 때에 이제 제일 재밌었던 점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꼭 내가 한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외국에 나갔을 때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내가 너무 좋은 대학을 엘리트로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 외국에서 오히려 안 되는 경우에 실망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악은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성과 또 재능과 또 거기에 발맞춰진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보는 성악가는 이 사람이 어떤 코스를 밟았나, 어느 대학을 나왔나,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항상 2등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부터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고 제가 시골에서 살았던 학교도 항상 그런 제일 좋은 데가 아닌 다른 그 다음에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도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스 선생님이 아닌 뭐 선생님으로서 유명하지만 그런 훌륭한 베이스가 아니었던 다른 선생님한테 공부했고 또 제가 벨린 극장에 들어갔을 때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퍼스트 초이스가 아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음악을 하면서 성악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무대에 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의 엘리트가 과연 세계에서도 엘리트 있는 것이 있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자문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원래 우리 롯데 콘서트홀에서 사실 리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취소가 됐는데 네. 혹시 다른 개인 리사이클을 가실 생각이 없으신지? 네, 실제 한국에서의 리사이클 계획은 없습니다. 리사이클 계획이나 공연 계획은 없고 우리나라의 그런 어려운 공연 실정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시스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공연들은 주최 측에서 저에게 시간이 될 때 그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할 공연들을 올해에 공연 계약을 하고 공연 대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2년 후, 3년 후 뭐 베를린필이나 뭐 비너스 심포니 필하모니 이런 거를 데려올 경우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시스템이 좀 바뀌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당분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인데 사실 지금 오케가당 교수가 그 인터뷰 하고 계시지만 사실 작년에 원래
담당으로 홍희경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과 주문하는데 사실 제안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두 분 다 거절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거절한 이유 중 하나가 해외 활동도 많으시고 한국에서 나도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던 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가령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오페라 하우스라면 일단 오페라 단이라면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야겠죠.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야 되고 오페라 하우스에 소속되는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자들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옛날에 국립극장에 있었을 때는 그게 국립극장 안에 다 해서 국립오페라가 오페라 할 경우는 발레, 합창단, 코리안 심포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이루어져서 같이 지금은 전부 다 그게 법인에 대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서 하나로 해야 되는 능력이 되고 조건이 된다면 그런 권한을 만약에 부여받는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는 국립오페라단이 공연을 올리려고 예술전당에 오페라 하우스를 대관해야 되는 말씀이죠.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2013년에 비엔나에서 인터내셔널 오페라 심포니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신 분이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어요. 외국에서는 2년, 3년 후에 우리가 무슨 작품을 하면 우리 오페라 하우스는 좌석이 몇 석이고 오케스트라가 몇 명이고 합창단이 몇 명이고 이런 얘기를 이런 브로셔를 나눠주면서 하는데 우리는 그게 사실 오페라단 사무실에 몇 명이 일하고 단장이 있고 이것뿐이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문화부 차원에서 하나로 해준다면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당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대만 사업을 하고 이런 거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해요. 네, 질문도 받겠습니다. 교수 지금 이제 그만두신 네? 대학 교수 지금 그만두신 그만두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수 지금 네. 계속 하고 계신 건지 네, 지금 일단 학교에서 지난 6년 동안 학교에 있어서 안식년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연주가 특별히 많이 잡혀가지고 안식년을 이제 마침 잘 맞게 됐고 교육자로서 일단은 아직은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연주 올해 이제 특별히 연주가 많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뭐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 안 하셨죠?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2인자 인생 네.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이양 말리에서 어떤 네. 마음가짐으로 한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좀 전에 질문하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엘리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들을 보는 그런 시선처럼 거기에서도 분명히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음악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음악을 하면서 무대에서 살고 있고 또 그걸로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그런 것에 1차적으로 만족하고 살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커리어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이 정도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내가 베를린 극장에서 노래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했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예술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걸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그들 속에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1인자가 되겠다. 내가 세계 최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거기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커리어를 계속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지금 계신 이 악센터가 안도 나다오 선생의 주장의 핵심 작품이고 지금 코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건물과 이 코선터
한국의 첫인상 어떠신지. 제가 사실은 지난 겨울에 한번 여기를 들렀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과 함께 무대에서 제가 이렇게 노래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꿀이 일단은 굉장히 그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공 연주라든가 그런 실내 아트에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가 어떤 돈 많은 기업이 우리가 이걸 한다 이런 걸 나타내기보다는 굉장히 이 마을의 이 태화동인가요? 태화동에 잘 어울려서 잘 그 속에 뭐 비빔밥처럼 버무려져서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질문 있으신 분. 비디오나 아니면은 녹음으로 리허설 테스트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참가자들 모집했을 때 직접 네. 심사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테이프 보내온 친구들 음악 같은 들으면은 20대에서 35세면은 한 20년 전 모습이 그려지셨을 텐데 네.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 친구들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부르고 있는지 스타일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뭐 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 10명 최종 있다고 하는데 네. 인력별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소프라노 몇 명?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남자 파트를 일단은 모든 파트에 테너, 베이스, 바리톤 모든 파트에 2분씩 선발을 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도 사실 많은 동료들을 알고 있고 또 같이 작업을 해서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내부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앞으로 활동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예전에 선생님 네. 첫 번째 그 질문은 지금의 세대는 제가 뭐 여기 선생님께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LP판을 듣던 시절에 정말 많은 자료가 없던 시절에 공부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유튜브나 아니면 모든 동영상에서 정말 1900년대 초반부터 유명했던 뭐 바바로티라든가 도밍고 이런 사람들이 초반기에 어떻게 공연했는지 모든 정보를 정말 원하는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세대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다른 질문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순히 피자를 먹었을 때 이게 밀가루 반죽에 거기다 치즈를 얹어서 토마토 소스를 해서 그냥 한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먹었을 때 정말 이태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태리 사람들은 왜 피자를 먹게 됐을까? 아니면 거기에 왜 다양한 시칠리아 지방에는 왜 해물이 많이 올라가고 또 파르마 지방에는 그러다 햄까지 올리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걸 모르고 단순히 이게 피자다라고 먹는 경우를 많이 느껴요. 지금의 학생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가령 제가 학교 말씀을 드리면 젊은 학생들 말씀드리면 어떤 곡을 공부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 이 곡을 노래한 수많은 가수를 들어보고 그 중에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이런 정보가 오히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소양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접근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에 응시하거나 제가 선발한 분들은 제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보였고 거기에 정말 작은 팁이거나 아니면 뭐 성악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선생님 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꿈. 예. 선생님이 이제 유학을 처음 가실 때도 여기 유학을 가시면서 어떤 꿈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을 이루셨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제 또 왕성한 활동을 이제 해외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도 아직 이제 또 새로운 꿈이 생기셨거나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서 또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골집에 지금도 제가 자주 내려가긴 하지만 아버님 밥상하시는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면서
오랑캐가 산을 타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늘 동경하고 살아요. 외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면 1년에 거의 뭐 한 300일 이상을 300일 중에 뭐 2달, 어떨 때는 한 달 이런 데를 이제 호텔이나 뭐 그냥 아파트를 빌려서 살게 되는데 그 중에 뭐 그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항상 베개가 바뀌고 침대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늘 항상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꿈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뭐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오페라 가수로서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레퍼토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보통 오페라 하우스에 생각하기를 저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레퍼토리를 주고 이태리 사람이면 이태리 사람이니까 이태리 오페라, 베를리나 이런 걸 하고 프랑스 사람, 뭐 알라냐나 이런 사람 배우면 프랑스 오페라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 경우에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레퍼토리를 쭉 보면 그동안에 뭐 뉴욕이라든가 비엔나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레퍼토리를 쭉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프랑스 오페라도 있고 독일 오페라도 있고 이태리 오페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원 없이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오페라, 제가 해보고 싶은 역, 그 다음에 이 무대에서 내가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무대는 사실은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다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안 해본 거는 이제 제가 러시아 오페라는 한 작품밖에 해보지 못했어요. 러시아 오페라들이 굉장히 좋은